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폭로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지금 중난하이에서 전 세계가 믿어왔던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숙청하면 더 강해진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중국군 2인자급이 찍혀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시진핑을 더 무서워하기는커녕 깔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급자들이 그 장면을 보여줬고 제도권은 그 안건을 멈춰 세웠고 군부는 그 자리에서 비워버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게 단순한 소문인지 아니면 황제의 권위가 무너지는 징후인지 딱 8챕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국제 이슈 더 빠르고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특파원이죠. 이 도시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중국어도 하고 중국 친구도 있고 당연히 중국 정치도 압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겁니다. 베이징의 겨울은 늘 차갑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제가 느낀 차가움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식 행사장 안, 심지어 술자리에서조차 제가 감지한 건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냉소였죠. 시진핑. 절대 권력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면임을 굳혔고 경쟁자를 숙청했고 군도 틀어쥐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목격한 장면들은 그 서사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흔들림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추적했습니다. 첫째는 시각적 반역입니다. 화면에 잡힌 장면들, 절대 권력자 앞에서 평소라면 통제됐을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둘째는 제도권의 제동입니다. 숙청은 시작됐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움직이지 않았죠. 셋째는 군부의 고립입니다. 시진핑은 춘절에 군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화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아무도 그 칼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위기. 저는 그 분위기를 베이징 한복판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그건 작은 변화 같지만 중국 정치에서 작은 변화란 없습니다. 모든 신호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6살에 처음 이 도시에 왔습니다. 테난먼 광장을 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고 언젠가 이곳에서 역사적인 장면을 취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시진핑은 숙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흔들리는가? 이 역설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숙청은 원래 공포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공포가 복종을 낳고 복종이 권력을 유지시키죠. 그런데 그 도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위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존재합니다. 분위기가 흔들리면 권위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때 권력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화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관영방송을 볼 때 저는 항상 화면 구석을 봅니다. 중앙이 아니라 구석을요. 공식 메시지는 중앙에 있지만 진짜 신호는 구석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공식 행사 영상이었습니다. 시진핑 앞에서 진행된 자리였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멈췄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사람들. 무기력하게 기댄 자세. 팔짱을 낀 채 화면 밖을 보는 눈빛. 중국 최고 지도자 앞에서 관영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방송이 됐다고? 보통은 이런 장면은 편집됩니다. 아예 카메라가 그쪽을 찍지 않죠. 그런데 이 영상은 그냥 나간 겁니다. 베이징에 오래 있으면 알게 됩니다. 중국 관영 화면은 우연이 없습니다. 찍을 것, 안 찍을 것, 내보낼 것, 지울 것 모두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저 장면이 나갔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실수거나 아니면 의도입니다. 실수라면 담당자는 진작에 숙청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속 뉴스를 기다렸고 처벌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도입니다. 그 장면을 내보낸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는 거죠. 권력은 말이 아니라 화면으로 무너집니다. 저는 이 문장을 취재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중국에서 영상이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영상은 권력의 언어입니다.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가, 어떤 장면을 남기는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꼬고 앉은 그 장면은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그 앞에서 몸을 조이지 않는다는 것. 말로 하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선언이죠. 저는 그날 밤 동료 기자 탐 브래들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 봤어? 나 이거 기사 쓸 것 같아. 탐은 답장을 빠르게 보냈습니다. 나도 봤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노골적이야. 노골적.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은밀한 저항보다 공공연한 냉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처벌이 두렵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권위가 처벌보다 앞서는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권위보다 앞서는 시대는 끝이 보이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베이징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조용히 꼬인 다리 하나가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숙청은 두 단계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체포 또는 낙마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처분입니다. 당적 박탈,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공식 제명. 이 두 번째 단계가 없으면 숙청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그건 상식입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단계를 기다렸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런 경우에 긴급 소집됩니다.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제거될 때 그 도장을 찍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어도 몇 주 안에 움직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을 처음에는 절차적 지연으로 해석했습니다. 일이 복잡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3주가 넘어가면서 다른 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시진핑의 도구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이 원하면 움직이고 시진핑이 원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이 원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중국 정치를 오래 취재한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분인데 이름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짧게 말했습니다. 상무위가 안 움직이는 건 두 가지야.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온 것, 아니면 내려왔는데 아래에서 안 받은 것. 저는 그 말을 받아 적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회의실 문턱에서 멈춘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작은 균열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제도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계산이 시작됩니다. 누가 이기는가, 누가 버티는가, 누가 먼저 무너지는가. 물론 이게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분석가들도 전직 외교관들도 이 지점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관측은 하나입니다. 보통과 다르다는 것. 이번 처리 지연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편집장에게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역사일 수도 있어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신중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놓치지 않고. 중국 관영 미디어는 시끄럽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당화합니다. 그게 이 시스템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소리입니다. 저는 그걸 처음 배웠을 때가 기억납니다. 베이징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선임 특파원이 말했죠.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뉴스는 없는 뉴스야. 그때는 반쯤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해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관영 언론은 특정 인물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표현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미디어는 비유와 암시를 사용하죠. 하지만 읽는 사람은 압니다. 저도 압니다. 이건 누구를 겨냥한 것이고 이 언어는 무슨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논조가 멈췄습니다. 조용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다음 국면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일이 정리되면 다시 시작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관련 기사가 줄었습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언급 자체가 희박해졌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과거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숙청이 매끄럽게 진행됐을 때 관영 미디어는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비난이 멈추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정리가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니면 위에서 손을 떼라는 신호가 내려온 경우. 첫 번째 경우라면 공식 발표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때리던 손이 멈춘 겁니다. 왜 멈췄을까? 저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타겟이 된 인물이 역공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경우, 내부에서 그 인물을 보호하는 세력이 있는 경우, 숙청을 밀어붙이면 더 큰 역풍이 올 것 같아 중간에 멈춘 경우,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권력 내부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 창문을 통해 자금성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정치의 중심.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되고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오래 들여다본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침묵은 가장 밀도 높은 언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이징의 관영 미디어는 지금 그 방식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번역하는 중이었습니다.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 지도자에게 춘절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입니다. 현장을 찾아가고 인민과 함께하고 군인들과 악수합니다. 그 장면들이 관영 뉴스를 채우고 지도자의 권위를 재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올해 시진핑은 군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화상으로 춘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공식 기사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처음 봤을 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 눈을 의심한 게 아니라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건강 문제, 일정 문제, 다른 공식 설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화상. 화면 너머로 군의 인사를 전하는 최고 사령관. 중국 인민해방군은 시진핑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 기반입니다. 군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군이 단단하면 웬만한 위기는 버팁니다. 그 군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군사 분석가들의 코멘트를 모았습니다.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화상 인사로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군인은 현장에서 느끼는 존재거든요. 다른 분석가는 더 직접적이었죠. 이건 의전 문제가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지 아니면 가기 싫은 건지 둘 다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충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실 요구하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직접 가면 장악력이 보입니다. 가지 못하면 장악력의 한계도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차이를 압니다. 춘절 직전 시진핑은 군에 대한 부패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고위군 장성의 낙마. 군 내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었죠. 그 분위기 속에서 최고 사령관이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는 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장이 불안해서 가지 못한 것. 아니면 갔을 때 충성의 온도가 예상보다 낮을 걸 알아서 피한 것.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군과 최고 지도자 사이에 온도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취재 노트에 썼습니다. 군을 직접 못 가는 지도자. 화면 속에서만 충성을 요구하는 최고 사령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강한 것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숙청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두려운 존재를 제거하면 나머지는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일정 수준까지는 작동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중국 정치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무너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입니다. 저는 지금 베이징에서 그 임계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숙청은 단순히 한 명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을 제거하면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다음은 내가 아닐까, 나도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불안이 커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완전한 복종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충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연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뭉치는 것. 처음에는 복종이 많습니다. 하지만 숙청이 계속되면 자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연대가 시작됩니다. 반숙청 연합.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있습니다. 정보를 흘리고 제동을 걸고 침묵으로 저항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식 자리가 끝난 후 복도에서, 식당에서 그 표정이 달라집니다. 피로함, 냉소, 그리고 묘한 결속감. 한 외교 소식통이 제게 말했습니다. 숙청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면 그냥 같이 버티는 게 낫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모이면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이 제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이 군 장성들을 숙청했습니다. 고위 관료들을 속간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거당한 사람들의 자리를 채운 새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가 다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 공포가 충성이 아니라 자기 보호로 이어집니다. 공포 정치의 임계점. 저는 이 단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공포는 더 이상 통제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도 시스템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재를 하면서 이 역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칼이 많아질수록 칼을 든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권력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부의 균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파장입니다. 돌을 물에 던지면 원이 퍼지듯이 군부에서 시작된 불안은 중국 사회 전체로 번집니다. 저는 이 확산을 세 방향에서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입니다. 시진핑의 대만에 대한 강경 발언은 늘 군부의 뒷받침을 전제로 합니다. 군이 나를 따른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그 발언은 허공에 뜹니다. 하지만 지금 군부의 균열이 있다면 대만에 대한 전략적 계산도 흔들립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매체들도 시진핑이 군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강화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중국 엘리트 기업인들은 정치 상황을 보면서 투자와 자산 이동을 결정합니다. 최고 권력이 안정적이면 투자합니다. 불안하면 뺍니다. 자산을 해외로 옮깁니다. 가족을 먼저 내보냅니다. 지금 베이징과 상하이의 부유층 사이에서 그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소문처럼 들리지만 소문이 쌓이면 데이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엘리트 충성의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시스템은 충성의 보상으로 작동합니다. 잘하면 올라가고 충성하면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숙청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충성이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트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최소한의 행동만 하는 것.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 그것이 집단화되면 시스템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흐름을 보면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군이 흔들리면 당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이 흔들리면 중국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대외 전략도, 경제 정책도, 사회 안정도. 중난하이의 균열은 곧 세계의 리스크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기사 도입부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리고 미국도 흔들리고 글로벌 공급망도 흔들립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7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작은 신호도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신호들은 작지 않습니다. 화면 속 달이 꼬인 장면부터 시작해서 전인대 상무위의 침묵, 군에 대한 화상 인사, 관영 미디어의 돌연한 침묵까지. 이 모든 신호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흔들림. 그리고 그 흔들림의 파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마감하면서 편집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론이 뭐야?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안입니다. 숙청은 권력 강화의 신호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시진핑이 적을 제거했으니 더 강해진 것 아니냐고. 그게 표면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이 제거하는가? 강한 사람은 모두를 숙청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포섭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숙청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제거해야 안전해지는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불안을 담고 있습니다. 칼이 많아질수록 왕좌는 더 불안해집니다. 저는 이 역설을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강한가 약한가? 이 이분법은 사실 틀린 질문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시진핑의 통치에서 공포가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냉소가 시작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가? 저는 그 경계선이 지금 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추가 숙청이 나올까요? 불안한 권력은 더 많이 제거하려 합니다. 그게 패턴입니다. 하지만 제거할수록 역풍이 커지는 임계점이 있죠. 그 임계점을 시진핑이 인식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 전인대 상무위가 다시 제동을 걸까요? 제도권이 한 번 저항의 신호를 보냈다면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문이 열리면 그 문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베이징 사무실 창문을 다시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거대한 기계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설계된 것처럼 돌아가는 나라. 그런데 지금 그 기계에서 작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인지 아니면 고장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들여다본 사람은 압니다.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야기가 됐다는 것을. 시진핑이 더 세졌느냐 더 약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소리내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균열입니다. 그리고 균열은 한 번 생기면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